두 분들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떼복쟁이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시면 저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상황인데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먼저 질문 드릴게요. 논란이 확산하자 혁신위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원칙을 부인한 게 아니라면서 발언 왜곡이야말로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손가락을 보고 평가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자 보니까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표현이 뭐 잘한 건 아닙니다. 표현이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정치적 논쟁거리, 노인과 청년의 대결, 특정 정당은 노인을 폄하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프레임은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2004년 것까지 막 끌어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민주당은 뭘 하겠습니까? 2002년대 차떼기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는 갈등과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기로 정치가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정책을 실제로 어느 정당이 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매 정책이 후퇴했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연령도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지고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경쟁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호도하는 이런 프레임 전략은 좀 이제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꼬리 잡기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인 폄훼 발언이 분명하죠.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수명을 비례한 투표 아들의 얘기라고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투표 제도를 바꿀 수 없지만 맞는 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김은경 의원이 이른바 말실수처럼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본인의 생각을 청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꺼내놨던 말인데 그게 지금 있게 되는 노년층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갈라치기처럼 보이게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됐지만 민주당 전체 생각과는 다르다. 혁신위원회 즉각 해체하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이 같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도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있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아마 조속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나설 것인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판단 여부가 남을 거라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일으켜놓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말을 좀 잘 들어보면 이 1인 1표제를 좀 반대하는 듯한 얘기로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면 청년 자담에서 했던 말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문제가 돼요.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하고 대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가 짧은 분들 요 표현을 좀 썼었습니다. 결국 발언에서 전체적 취지는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좀 뜯어다 보면 사실은 비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별이라든지 폄하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1인 1표제를 뭐 나중에 얘기는 뭐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반대하는 뉘앙스로 아들의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공세가 되는 거고 이 정치인이고 지금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하나 전체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TV도 요새 방송 출연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문제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박지훈 변호사 제가 네. 박진영 부원장이라고 잘못 불러드린 점 정정해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발언 놓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텐데. Voice be ambitious. 예.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예. 시비 걸어서 청소년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과대한 않습니까? 해석이.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설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정치 분야든 뭐 사회의 다양한 분야든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서 달리 하겠다.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좀 전도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일탈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네, 승기현 선임연구위원. 예. 이상민 의원 방금 말했다시피 김 위원장의 이 설화가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전 두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그 실수가 반복되면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일천하고 과문한 사람도 이 방송에 나올 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 10번 생각하고 10번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이야기하지 10번 중에 9번은 가능한데 한 번은 좀 이런 말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3가지 정도의 설화에 올라왔었죠. 지금 첫 번째 나옵니다.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과연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자칫 잘못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 굉장히 형사사법에 굉장히 큰 문제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당내 개파를 살려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어도 이낙연 대표에게 과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낙연 이낙연 의원을 만나서 전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물어봐야지 저렇게 자기 생각을 포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불편한데요. 저 코로나 때 2년 동안 저희들 화상회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통하지 않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초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초선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 잘 새겨서 지금도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합리적인 발언이다. 자기 아이의 발언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 선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들까지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실세 구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그럽니까? 이게 상식이 맞습니다. 쉬시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내 말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네, 박준 변호사.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DNA가 노인 폄훼라고 나를 세웁니다. 반복되는 발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이게 사실은 노인 폄훼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2004년이죠. 정동영 당시 의장이 노인 폄훼 발언했던 것 때문에 많이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이잖아요. 상대가 못하면 그거를 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김기현 지금 당대표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에 바로 글을 남겼어요. 민주당 노인 폄하, 이 비하, DNA를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를 들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면서 가장 이제 많이 거론됐던 게 정동영 의장의 2004년도 발언들 또 유시민 의원도 뭐 비슷한 맥락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60세 넘으면 좀 책임 있는 자리 가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나이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좀 빼버리고 그거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서른 지금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 비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소환이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게 그냥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위원, 내년 예.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 어떤 좀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개인 발언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얼만큼 더 커질지 아니면 적정 수준을 지나가 될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당내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말이라면 깔끔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김은경 위원장이 나왔던 이 발언의 자리가 2030, 20대 청년들과 있었던 자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령층들에서 투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20대, 30대 젊은 청년층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폄훼 발언으로 노인표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청년들에 대한 표심까지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위기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빠른 결단이 지도부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지금 손 드셨습니다. 짧게 예. 넘어가시죠. 민주당에서도요 사과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워낙 안 하시고 이번에 오송에서 국민이 돌아가셨는데도 대통령이 또 사과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사과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발언이 좀 어떤 게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네, 무더위 속에 근무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코스트코 쪽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족 측 사측이 병사로 몰고 가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트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이 코스트코 어떤 일이 좀 벌어진 자, 걸까요? 이게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죠. 지난 6월 19일인데요. 오후 7시에 하남 코스트코에 일하는 이제 김모 씨가 이 카트 관리, 카트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산 업무를 하다가 업무 변경된 지 2주 만에 카트를 정리하다가
의식을 잃고 사실은 인근 병원에 갔는데 2시간 만에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중에 좀 밝혀진 바이긴 한데 그 사람의 그날 걸었던 우리가 만보기 같은 걸 쓰는데 그걸 보니까 43,000보 이상을 걸었던 겁니다. 네. 킬로로 따지면 26km를 걸었고 그래서 낮 최고 33도 기온인데 주차장 안에서는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저렇게 카트를 정리하면 당연히 사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유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과도한 탈수로 사망했던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승재원 의원, 네. 폭염에 이 에어컨조차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일하는 거 이거 아주 건강한 청년이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대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3시간에 15분 쉬는 게 그 나와 있는 매뉴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40분 이야기를 하면 앉아서 이야기하더라도 쉬는 시간 10분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뭐 43,000보라 그러는데 우리 만보를 걸을 때 6km 정도 걷거든요. 근데 그 6km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카트를 밀고 거는 시간제 노동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카트를 밀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쉬는 공간이 만들어졌는 게 한 9분 정도 걸리는 기간이었답니다. 그럼 그 공간만이라도 정말 에어컨도 나오고 좀 쉴 수 있고 좀 그 공간에 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왜 우리 시간제 노동자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지금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만약에 3시간에 15분 쉬는 매뉴얼이었다면 즉시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강력하게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6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 카트 관리 업무를 보던 한 청년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이 사측이 병사로 몰고 가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병사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뭐 고혈압으로 사망했다느니 아니면 또 일반 지병이 있어서 사망했다니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등 뭐 산재를 해주기로 했다는 등 그런 소문까지 나돈 입장에서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박준 변호사. 이 마트 산업노조하고 유족 측은 이 고인의 이 죽음이 병사가 아닌 산업재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병사이냐 그리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 같은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지병으로 사망한 거하고 업무상 관계성 때문에 사망한 거 차이가 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사망했던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사실 아무 문제 없었다고 네.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이 지금 4만 보 이상 걸었다는 거는 휴대전화 통해서 알아낸 거고요. CCTV나 이런 것 좀 확인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고 이 코스트코 본사에 좀 요청을 해보겠다라고 진정을 넣었다라고 유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폐색전증이라는 이 병이 이 질병으로 지금 결국 사망하게 됐는데 근무 환경이 그런 폐색전증을 가져오게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족이나 이 노조 측에서는 그만큼 걸었으면 그만큼 근무 환경이었다면 에어컨 없이 더운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족은 코스트코 측이 무책임한 대응은 물론 이 조문 당시 빈소에서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조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표이사가 직원들 앞에 가서 원래 병 있지 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은 원래 병인데 속이기 입사했지 이런 식으로 그 직원들 앞에서 아주 막말을 퍼부었더라고요. 아, 직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다? 네네, 제 앞에서 그랬던 게 아니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 좀 막말을 심하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 코스트코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저희 프레스룸 제작진이 연락을 취해봤는데
사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 입장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에요, 지난달 민주당이 코스트코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전 직원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수관리부 쪽에서 저희한테 지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 조사가 마쳐지면 그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차분하게 정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지속적으로 잘 지켜가면서 저희가 그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원 의원, 이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보면 유족들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건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를 그냥 저도 화나는데요. 아니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높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게 외국계 대기업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는 그 피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를 들여다보는 게 맞죠.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기업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의 결과를 밝히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나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도 찾아야 하고 만약에 지금 산업재해 때문에 CCTV를 한번 유족들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CCTV 제출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 제가 일부러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낮추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보면 제 눈에서 화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2주, 3주 걸리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2주, 3주가 걸립니까?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국가에서 압수수색 하십시오. 압수수색해서 이 관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압수수색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 국가는 반드시 피해자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무자 이 처음 문제 이번에 처음 문제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빨리 좀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쿠팡 물류센터 노조에서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이제 내일부터는 준법 투쟁에 또 나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한 33도 정도가 되면 10분 휴게를 하고 35도를 넘어서게 되면 15분을 휴게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로 과연 정말 이 무더위에 국민의 이 노동하고 계신 분들의 삶의 안전을 다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꽤 클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서 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적어도 이 무더운 폭염 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나섰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또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이곳저곳에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쿠팡은 정기적인 온열 질환 예방 교육과 함께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서요, 법정 휴게 시간 외 추가적인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폭염이 쭉 이어질 텐데 이번 여름 건강 수칙 잘 지키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 다뤘었는데요. LH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 관련한 아파트 명단까지 공개가 되면서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지금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철근 누락된 LH 아파트 명단과 함께 이제 설계, 시공, 감리사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철근이 빠진 건 아닙니다. 철근이 보강 철근이 부족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LH가 지금 했던 아파트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있고요. 앞으로 입주한 공사 중인 단지도 있는데 입주 마친 단지도 지금 문제예요.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또 음성, 금석, 또 공주, 월송 이 5곳에 1168세대 이거는 누락단지 다 합쳤습니다. 네. 사실은 많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중인 곳도 지금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양산 사송 등 여러 가지 지금 그 단지에서 지금 철근 누락이 지금 확인이 네. 되고 있고요.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서야 발간이 되긴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입주한 주민들은 정말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승재원 연구위원 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앞으로 들어갈 주민들, 시민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불안을 우리는 괜히 하는 귀유? 그런 일 없어. 조금 철근이 빠져도 아파트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정 부분이 빠졌지 아파트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삼풍백화점이 제가 그날 아침에 삼풍백화점을 보고 제가 나왔는데 그날 오후에 삼풍백화점 반이 없어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 옆에서 그 성수대교 상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는데요. 저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상판이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목격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이게 과연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살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은 합리적인 두려움이고 이렇게 철근이 빠진 데 대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예요. 정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권이 있었다면 그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정말 발본 세권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 치의 발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어제 전수조사 지시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관련 내용 지적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예.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반드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설계가 있고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고 안전하게 시공됐는지에 대한 감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했다면 이런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설계부터 시공, 감리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10,000 가구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전전긍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LH를 나오게 됐던 전관들이 여러 업체들에 취업하게 되면서 그들이 취업해서 있었던 업체들이 이러한 시공, 감리 등에 나서게 되면서 뭔가 봐주기식 잘못된 부실 위법의 행동들이 없었는지 따져 묻는 게 대통령이 지시한 이권 카르텔 조사의 핵심으로 보고요. 도대체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불법과 위법 여기에 대한 이 몰상식한 일들이 도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조사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무량판 공법 이 구조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무량판 공법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보통 이제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위에 볼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가 없는 게 무량판 공법이다 이렇게 보가 얘기하는데 없는 것. 예. 이제 무량판을 안 올리면 당연히 돈이 적게 들겠죠. 네. 그러나 이제 안전성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공간은 또 넓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앞서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삼풍백화점이 그런 공법을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정부 때 지은 삼풍백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카르텔을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전형적인 수사관의 발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께서는
이 무량판 공법은 수사관들한테 맡기시고 LH라는 건설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국책 공기업이 직접 시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금방 말씀하신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것도 하청업체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천 명의 직원에 있는 공기업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몇 년 전에는 LH 임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기업 혁신의 문제로 다가가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승전 연구위원. 네네.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15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구조 계산을 아예 누락하거나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 계산, 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금 우리 저 부원장님도 공부 굉장히 저 바깥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 그 철근이 하중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철근에 대한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맞나 틀리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반드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양주 화천의 A15단지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무량판을 하면서 철근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있는지를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하면 철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철근이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했다시피 돈보다 생명,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LH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154개의 무량판에 전부 다 그런 어떤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건물 후계시고 새로 짓는 게 그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천에 있는 양주 A15단지 아파트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재영 부원장, 이번 사태로 건설업계 굉장히 비상입니다. 건설업계 이번에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광주에서 멀쩡한 아파트 공사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로 우리 사회가 이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안전 문제는요. 안전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가야지 이걸 절충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영에 위험을 미친다는 식으로 해서 회피한다면 저는 영원히 해결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간과한 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재차 3차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신림동 칼부림까지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상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선해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 결정 후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범행 당일 CCTV 화면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은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특정한 범죄,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 그 범죄가 피해가 중대하고 잔혹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이 아닐 때, 이럴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어떤 특정 범죄고 저 기준들인데 기준들이 자의적이에요. 청소년 아니다 이 조항 빼고는 나머지는 이게 잔혹한지 이게 공공이익이 있는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기준과 또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의원, 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놓고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와 정부에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신상 공개 아예 없애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조 2의 신상 공개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정도 범죄는 신상 공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상 공개를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 신상 공개는 실효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신상 공개가 되었던 고유정 머리를 앞으로 확 내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유정 코로나19가 거쳐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신상 공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국민의 알 권리,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굉장히 분노에 쌓여 있는 낮은 감정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은 언제나 선하시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그 알 권리에서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가가 내세우는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사인이 사적 자치에 의해서 사적 보복으로 그 신상 공개하는 얼굴에 국민들은 굉장히 박수치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형사정책의 첫 번째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반드시 실효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상공개 대상을 넓히고 안규백 의원의 발의안이 저는 제일 머릿속에 좀 남던데요. 신상공개를 할 때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사진 딱 찍어서 그게 신상공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그 사진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얼굴 공개할 거면 제대로 된 현재의 그 얼굴이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머그샷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박준 변호사 관련해서요. 이 문제는 이제 신상 공개 기준이 사안에 따라서 좀 제각각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010년 이제 특강법 개정되면서 이제 신상 공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74건의 심의를 했어요. 그중에 47건은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또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문제예요. 뭐 공개된 사람들 이렇게 오원춘이라든지 이영학, 어금니 이영학, 또 조주 부인, 최근에 정유정까지 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맞는데 이 놀랍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 이거는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맞아요. 많습니다. 특히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강남역의 그 화장실 살인 사건. 이거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비공개했는데 2년 뒤에 2018년에 있었던 PC방 그 사건 같은 경우 강서구에 김성수죠. 공공의 이익이 크다라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유형의 사건인데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비공개했다는 거. 이런 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묻지마 살인 사건, 우리가 뭐 무차별 살인 사건을 하는데 2명을 살해했던 2019년 고시원 살인 사건에서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은 바가 있고요. 외국인 사건도 있습니다. 강력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건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이유로 공개를 하고요. 또 한 건은 국적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결국은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법으로 아예 그냥 정하자라는 게 이렇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 하나 보면요.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한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면요.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갖춘 듯한 사건인데 여전히 지금 저희는 피의자 신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죄의 경중, 범죄의 형태 이런 걸로 공개하는 기준을 정하면은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그 재판의 과정, 예를 들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최대치를 공개하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얼굴이라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국민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피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의 얼굴을 알려서 우리가 뭐 모욕주자라든가 또는 뭐 개인 정보를 캐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1심 선고라도 결정이 나서 이 사람의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는 법률 절차에 의해서 저는 공개 정도 시기를 정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의원. 이 가장 최근 사례인 정유정 사건 보면요. 이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현재 얼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커가지고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좀 일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하고 있는 머그샷 뭐 이런 형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견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피의자의 인권보다 사실은 잔혹 범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좀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생각합니다. 머그샷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적정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 알 권리 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분할 정도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
그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상들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네. 공개되는 내용들이 보다 정확하고 또 국민들이 반드시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정치권이 거기에 대한 합의점들을 빠르게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전 연구위원. 네. 이 법조계에서는요,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신상 공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또 아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법실정주의자는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법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법 8조 2가 있고 성폭력범죄 24조에 이 신상공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신상공개 두 번째 기준이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피해자가 범죄를 범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이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고 피의자가 무혐의로 불기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차단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에 범죄가 범했다는 게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포렌직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이죠. 조선이 신림동에서 그러한 행동했는 거 CCTV에 딱 잡혔는데 조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DNA가 나왔으면 그 사람은 DNA 반드시 그 사람인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증거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관련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공개 요건에 공공의 복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 재범의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도 하나의 진상 공개 요건이 되는 거니까 재범의 방지나 범죄 예방에 효과성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이 알고 싶으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뭐 재범의 방지에 효과가 없다 이건 법조문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법조문이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할 거 그 신상 공개를 통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영아살인 사건에 12살, 10살, 8살짜리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가 신상 공개되면 학교 갔을 때 너희 엄마가 살인범죄 잘하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어떤 그 증거가 있으면 바로 신상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법조인인 박지훈 변호사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무죄 추정 원칙 그 부분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CCTV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범행이 확인됐을 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법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법들이 올라가 있어요. 머그샷 같은 걸 정확하게 찍어서 이제 알 권리는 뭐냐면 혹시나 저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또 외국에 비춰봤을 때는 최근 사진이라든지 조작할 수 없는 사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떠나서요.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때는 개그계의 신사였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사건 사고에 여러 번 등장하는 분이죠. 방송인 주병지 씨가 이번엔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자, 주병진 씨가 소송을 했었는데 이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모 투자자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2천만 원 소송에서 뭐 승소 2천만 원 승소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주병진 씨가 2018년도에 뮤지컬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뭐 갑작스럽게 이제 하차를 하거나 했던 상황이 됐는데 투자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병진 씨가 출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출연진, 동료 출연자하고 조금 불화로 이것을 하차를 하면서 결국은 이 공연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 매진되고 이런 어떤 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주병진 씨가 거짓말이라 그 거짓말 때문에 나의 인격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면서 위자료 청구했던 사건이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A 씨 투자자의 제보가 허위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주병진 씨 건강 상태 별로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이 배우 호흡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제작진하고 충분히 논의 끝에 하차를 한 거고요. 실제로 주병진 씨가 하차함으로써 뭐 손해가 크거나 이런 것도 미비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허위 사실 얘기함으로써 주병진 씨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다 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네. 승재원 의원. 네. 그러니까 이 뮤지컬 투자자가 이 주병진 씨 하차 소식을 듣고서 본인이 이제 손해가 날까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네, 뭐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촘촘하게 그다음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봤겠습니까? 기록 보지 않는 우리의 입장보다는 판사가 기록 보고 판단했는 그 내용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뭐 그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지 이거는 절대로 뭐 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가 피고는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채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인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했다. 다른 말로는 가짜 뉴스가 맞다.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손해배상 줘라. 이 주병진 씨에게 2천만 원 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네, 박주인 변호사. 네. 이 사건이 5년 만에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건데 주병진 씨가 근데 이런 루머로 곤욕을 치른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알 겁니다. 주병진 씨 개그계 신사 이렇게 알려져서 아주 네.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가로서도 사실 유명했었는데 이 유명한 주병진 씨를 한순간에 나락에 빠뜨린 사건.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공연 끝나고 당시 뭐 차 안에서 어떤 여대생을 뭐 성폭행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지금 문제가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됐던 사건인데요. 나중에 이제 CCTV라든지 특히 그 여대생이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데 가서 맞았다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써 나중에 2심하고 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뭐 그런 사건이에요. 무죄 받고 이런 사건인데 네. 결국은 그때 그거 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적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거 말고도 2008년도에 또 하나 더 나타납니다. 네. 불법 해외 원정 도박한 거 아니냐. 연예계 사업가 출신 연예계 연예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병진 씨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서 루머가 올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큰 두 사건을 겪으면서 주병진 씨는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연예계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이 뮤지컬 이것도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당시 주병진 씨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직접 이제 인터넷 살인 시도죄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살인 시도 이름은 좀 무서워요. 네.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함으로써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한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살인 시도죄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법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변호사를 이렇게 수임을 해가지고 입법 청원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잘 없는데요. 그 정도라면 본인이 2008년도에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뭐 또 성추행 사건, 2000년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지만 이게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악성 루머가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범죄로 만들어 보자라고 아마 했던데 뭐 그거 말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해서 명예훼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 범죄, 이 법은 지금도 현행 또 어떤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승재원 의원,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병진 씨가 연예계 복귀 시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뭐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한 좀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건을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은 넘어가겠는데 사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일화를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B, 나도 그래.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C, 나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것도 봤어. D, 그래.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들이 쭉 올라오면 반대편에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댓글이 붙는 줄 아세요? 당신이 직접 자기가 피해자인 이야기 당사자가 네가 돌아와서 네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글을 그냥 킬시켜버리면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는 진실이 사실상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할 때 왜 3자 대면을 하는가 하면 그 피고와 원고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질 신문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인데 인터넷은 그게 안 된다라는 의미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민들이
과연 인터넷에 올렸을 때 어떻게 자기의 글에 책임을 좀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국민들의 어떤 그 건전한 어떤 의식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허위 사실, 가짜 뉴스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피해가 사실 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예인들의 어떤 허위 가짜 뉴스 예전에는 뭐 그냥 재미삼아 올리거나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런 걸 올립니다. 뭐 최근에 나훈아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올리고 뭐 유재석 씨나 임영웅 씨 이런 사람들이 빈소에 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 유튜브가 100만이 넘게 조회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유튜버가 어디 생성됐냐면 베트남에서 만든 겁니다. 베트남에서요?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계정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주목받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뭐 선동하면은 뭐 화나고 잠 못 잘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예인들은 더 할 텐데 가짜 뉴스 정말 뿌리 뽑아야겠습니다.